안녕하세요, 최사원입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고려에 이어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가봐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진도가 좀 많이 처졌어요. 그 전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최태성 선생님 강의하고 그리고 또 작년 식대로 하던 내 수업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느려졌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죠? 그 전에 휴업을 했었고 또 거기다가 올해 여러분 때부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과서가 바뀌면서 상당히 앞부분 내용이 축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간을 좀 끌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충실히 맞춰서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차피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라서 사실 우리 과목이 좀 그렇잖아. 초등학교 때도 다 했고 중학교 때도 다 했고 고등학교 때도 다시 한 번 다 하는 거라서 이렇게 좀 줄여나가도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원래 안 그래. 근데 다 까먹었죠? 원래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 이야기까지만 조금 상세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냥 책 위주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뭐 기억 잘 안 나겠지만 이거예요. 자, 왕건이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새롭게 생긴 나라였죠. 고려에서 신라 쪽으로 군대를 보냈어요. 경주 쪽으로 가는데 근데 중간에 어디서 막혀버렸다. 그렇지, 저쪽으로 보면 있는 산 팔공산, 원래 이름은 공산이라고 하는 산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누구랑 맞닥뜨리냐면은 후백제의 군대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후백제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그렇지, 여기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직업이 뭐예요? 원래 직업이 군인이야. 신라 군인이었어. 그런데 왕건은 원래 군인이었던 사람은 아니었죠. 여튼 여기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아주 크게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게? 후백제 군대가 아주 쉽게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왕건은 거의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신하들 입장에서는 자기 임금님을 어쨌거나 살려놔야 될 거 아니야. 한 나라에서 왕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포위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유인을 하기로 합니다. 누군가 한 명 왕인 척하고 도망가서 적의 시선을 갖다가 어그로를 끄는 거지. 그쪽으로 쭉 다 끌면은 왕건은 그 사이에 도망가면 되잖아. 근데 그때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신숭겸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뭐 교과서 이런 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디 사람이니까? 그렇지, 대구 사람이니까 요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알아놓으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숭겸이라고 하는 요 아저씨가 어떻게 하고 왕건의 옷을 다 입고 왕건이 타고 온 왕이 타는 말도 자기가 타고 왕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동안 대신 이제 왕건은 그때 병졸 옷으로, 졸병 옷으로 갈아입고는 열심히 도망을 쳤다 이거죠. 그래서 신숭겸은 결국 이제 후백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려왕이 맞았다! 고려왕이 맞았어! 근데 그때 이제 신숭겸뿐만 아니라 전체 몇 명의 장수들이 여기서 죽었다. 그렇지, 거기서 이제 8명의 장수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해서 나중에 고려가 통일된 이후에 이 산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팔공산이라고 하는 산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대구 사람이니까 이거 나중에 다른 지방 친구가 놀러 오면은 이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왜 팔공산이 팔공산이냐? 뭐 그거하고 추가로 이제 뭐 부산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죠. 해운대는 왜 해운대냐? 그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으면은 좋습니다. 얘기 나누는 김에 하나만 더 합시다. 시간 없지만 부산 가면 해운대 말고 유명한 데가 하나 더 있어요. 태종대라고. 태종대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 영도라고 하는 섬 끄트머리에 가면은 거기는 왜 태종대냐면은 옛날에 태종무열왕 그 전에 했죠. 그 아저씨가 와서 이거 너무 예쁘다 그래서 거기 이름이 태종대가 됐다. 자, 이런 얘기하면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또 훅 지나가 버릴 거기 때문에 빨리 지나갑시다. 자, 결국 근데 여기서 이제 왕건은 살아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이제 열심히 도망을 쳤지. 쫄병이니까 열심히 도망을 쳐야 돼요. 이제 도망을 쳐서 빨리 위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803에서 내려와서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전하, 여기 이제 적들이 쫓아오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참 달이 밝아요. 그래서 도망가기가 꽤나 쉬운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왜 밤인데 달은 밝고 반달이지만 밝고 그래서 길은 이렇게 훤히 비춰주고 참 좋네 도망가기가. 그래서 그 근처 지역 이름이 뭐가 됐다? 반야월이라고 하는 지명의 기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쪽에 대구 지하철 1호선 반야월역 있죠.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또 막 도망가다 보니까 옆에서 또 신하가 그러는 거야. 전하, 이제 안 도망가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충 따돌린 것 같아요. 거기서야 비로소 왕건이 뭘 했다? 안심을 했다라고 해서 그곳의 명칭이, 지역 명칭이 뭐가 됐어요? 안심. 대구광역시 지하철 1호선 안심역이라고 하는 데가 선생님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대구의 근처에 보면은 왕건 때문에 만들어진 지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 명칭들은 좀 그런 게 많아요. 왕건 때문에 만들어진 거 조금, 그리고 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임진왜란 때 생긴 지명이 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쨌거나 살아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고려의 힘을 쑥쑥 키운 왕건 아저씨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다? 자, 여기 보면 나와요. 신라 사람들한테는 어쨌거나 지원을 많이 받았겠죠.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신라를 지원해서 호족들의 지지를 일단 얻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후백제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견훤이 고려에 귀순하는 약간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해요. 첫 번째 왕이었는데 아들내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 큰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아저씨가 누구를 그중에서 제일 좋아했냐면은 사람이 좀 그런가 봐. 전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큰아들 맨날 그 아저씨 같은 그런 애들 보고 있다가 막내 애 보면은 그렇게 또 좋은가 봐요. 또 뭐 너무 또 큰아들들 또 이렇게 좀 상심하지 말고 보통 그렇나 봐. 그래서 그 막내한테 너무 애정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큰아들이 내분, 반란을 일으키게 됐죠. 자란 놓지 못할까 이놈들. 네 이놈들 놓거라. 이놈들아 이놈들아 너 신검이 내 이놈. 내 신검이 내 이놈. 그래서 이 견훤 아저씨를 갖다가 저쪽에 가면 있어요. 지금도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아버지니까 또 죽일 수는 또 없고 그래서 가둬놨는데 근데 말했잖아. 이 아저씨는 신라의 군인 출신이라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거기서 탈출을 해서 하필이면 근데 어디로 가버렸다? 자기 적국이었던 고려로 도망을 쳐버렸다. 고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자기랑 싸우고 있는 국가의 제일 왕이었던 사람이, 그것도 그냥 왕도 아니고 나라를 세운 왕이야. 이 아저씨가 도망을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일단 신라가 그 뒤에는 결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벌써 끝났어. 견훤이 저 위쪽으로 도망가는 거 보고는 야 이거는 끝났다. 그래서 신라를 갖다가 흡수해버렸고 흡수 통일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침내 후백제의 항복까지 받으면서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 자, 요 순서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좀 헷갈려. 요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에서 조금 꼬아서 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어렵게 낸다면은 별로 좋은 문제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요거 전부 다 기억을 해 놓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발해도 마침 그 즈음에서 이제 거란이라고 하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이들을 포용해서 고구려의 유민까지 포함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
이게 이제 고려 건국의 가장 큰 의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우리 민족 통일을 한번 이룬 적이 있기는 있어요. 언제? 그렇지. 신라가 벌써 삼국을 통일했는데 근데 그때는 한계점이 너무 명확해. 뭐? 신라 삼국 통일의 한계점 뭐? 그죠? 외세를 끌어들여서 당나라라고 하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뭐 분명 또 다음에 물론 도로 이제 물리치긴 했지만 여튼 통일 과정에서 외세도 끌어들였고 나라도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 북쪽 지방을 다 상실한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자 근데 이때는 외세 끌어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고구려계 유민들 전부 다 포함을 했죠. 이렇게 해서 나름 이제 완전한 형태의 민족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더라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면 통치 기반을 마련하다라고 해서 이제 각종 제도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한 개입니다.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는 나는 좋아요. 자, 태조왕건 일단 태조 나라를 세운 사람은 보통 이제 우리가 태조라고 하는 왕의 명칭이 붙어요. 자, 조선의 태조는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성계, 그렇지. 고려는 왕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백성들의 조세를 줄여줬다. 조세를 줄여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싸우는데 이제 사람들이 힘이 많이 들었잖아. 자, 그리고 더 힘든 사람들, 아예 거지가 돼버린 사람들은 빈민구휴를 위해서 흑창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했대요. 이거 옛날에 배운 것 중에서 뭐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고구려에도 빈민구휴를 위한 기관이 하나 있었죠. 뭐? 기관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떤 법이 있었어요? 그렇지. 진대법이라고 하는 거 고국천왕 때 있었는데 자, 요때는 흑창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왕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왕건 스타일은 일단 아까 신라 흡수할 때도 얘기를 들었지만은 모든 지역을 자기가 힘으로 다 깨부숴서 통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뭐가 여전히 남아있냐면 신라 말기부터 있던 호족이라고 하는 요 아저씨들이 여전히 세력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왕건이 이렇게 좀 마음을 놓고 있으면은 이 아저씨들이 도로 왕건한테 만약에 반대를 했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다시 나라가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돼. 포섭.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어떤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힘으로 누르면 돼. 힘으로. 너 이 새끼 내 말 안 들을래? 이런 식으로 이제 힘으로 누르면 되고 실제로 학교 와서 그러지 마세요. 학교 폭력입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돼? 구스르면 되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고 여자친구도 소개 좀 시켜주고 문제집 같은 거 좀 이렇게 공유 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일단 왕건은 생각을 했죠. 어떻게? 좀 더 소프트한 방법으로 가보자.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었대요. 혼인관계. 원래 여러분들도 나중에 겪어보면 알겠지만은 원래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을 갖다가 가족으로 끌어들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다 같은 가족이 돼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결혼을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왕건은 실제로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막 여자가 좋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각 지역에 유력한 호족들이 있어. 그러면 그 딸내미하고는 일단 뭐 한다? 결혼한다. 그러면 그 호족하고 나는 친척이잖아. 친인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호족 입장에서는 이 왕건한테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기가 좀 그래요. 왜? 가족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뭐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여긴 잘 안 나와 있긴 한데 그런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유력한 호족이 있는데 딸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뭐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자기 성을 주면 돼요. 그냥. 그럼 가족이잖아, 우리. 야, 넌 말 잘 듣는다. 넌 앞으로 내 성따라 넌 최씨야. 이러면 이제 가족이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왕씨 성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뿌리기도 했다는 거.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구스르는 거고 영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조금 빡시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사심관제도라고 하는 거랑 기인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조금 더 쉬운 거 먼저 합시다. 자, 기인제도. 옆에 기인제도는 여기 있네. 여기 따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실상의 인질이죠. 인질. 뭐 대놓고 인질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지방에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야, 너 자식들 이쪽으로 좀 데리고 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게? 우리 수도에서 얘네들 교육 잘 시켜줄게. 그러면서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상은 인질이죠. 너 지방에서 반란 일으켜봐. 그럼 네 자식?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인제도. 자, 사심관제도는 뭐냐면은 중앙에 어떤 관리가 있어요. 관리 아저씨 A가 있는데 이 아저씨를 갖다가 자기 출신 지역의 사심관이라고 하는 관리로 보내는 거야. 나 같은 경우면은 이제 아저씨 어디 출신이에요? 경산입니다. 그러면 아저씨 경산의 사심관으로 가세요. 그럼 내가 이제 사심관으로 만약에 배정을 받았어. 그럼 내 경산의 사심관이야. 근데 만약에 경산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러면 난 어떻게 되겠어요? 그지? 내가 그 책임의 일부를 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사심관으로 배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그 지역 관리를 잘해서 반란이나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하기도 했고, 자, 그리고 또 한 왕건은 서경을 중시해서 북진의 기지로 삼았다. 서경을 중시했다. 서경은 지금의 어디 땅? 평양입니다. 평양. 옛날 고구려 수도 평양을 중시해서 북진의 기지로 삼았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적극적인 북진 정책, 북쪽으로 나아가자 정책을 펴서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대요. 여러분들 몇 년 선배들 있죠? 저 위에 선배들. 그때는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치사하고 더러웠어서 이거 가지고도 문제 많이 냈습니다. 보기에다가 땡땡강에서 땡땡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글자 하나 딱 바꿔서 그냥 뭐 대동강 이렇게 적어놓고 뭐 많이 이상한 짓 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문제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잘 봐놓으십시오. 됐어. 자, 그 다음 뭐 이거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태조 다음에는 이래가지고 좀 불안했었는데, 자, 그 다음 이제 광종이라고 하는 왕 잘 봐놓읍시다. 4대 임금님인데 요때가 되면 광종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전에 태조 때 요 혼인 관계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부 다 왕의 친척들이고 외척들이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호족들도 여전히 지방의 세력을 갖고 있죠. 문제 아무것도 근원적인 해결은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요. 공신과 호족 세력을 누르고 강력한 왕권. 광종하면은 요거 딱 떠올리면 돼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한 게 노비양건법.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노비양건법 글자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쓸 수도 있어야 돼요. 내용도. 자, 어떤 거냐면 뭐 설명이 잘 안 나와 있네. 자, 어떤 거냐면은 이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자, 내가 이제 어떤 나라의 왕이야. 내가 뭐 후백제 왕이야. 견훤이야. 자,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지방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군대가 필요합니다. 나는 군인들이. 그런데 야, 너 이제 농번기니까 농사가 좀 바쁠 때니까 넌 저쪽에 군인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못 해주죠. 지금은 당장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강제로 끌고 가버리게 되더라. 그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또 힘 있는 지방의 호족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일들을 해요? 그죠? 지방에서도 마음대로 사람들을, 원래 일반 농민이었던 사람들을 그냥 마음대로 끌고 가서는 자기 노비로 편입을 시켜버리는 거야. 너 이제 내 노비해라. 싫은데요? 그러면 때리면 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노비들, 지방 호족들이 데리고 있던 그 노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게요? 그죠?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 호족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칼 한 자루 쥐어주면, 빗자루에서 칼 한 자루 쥐어주면 전부 다 군인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전부 다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연필이랑 책이랑 이런 거 대신에 전부 다 치우고 총 한 자루 쥐어지면은 전부 다 군인 될 수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 그런 나라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휴전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런 데서는 여러분만한 나이 또래 애들이 전부 다 총 들고 싸우고 있다고, 죽고 있고, 그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언제나 군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갖다가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게 광종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조사를 다시 다 했어. 옛날에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사람들 조사를 싹 다 해서 너 저 위에 조사해보니까 노비가 아니었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네? 그럼 너 해방. 그러니까 이제 호족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얘가 불법으로 노비가 됐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법이 시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호족들은 상당히 불만이 가득 찼지만, 그죠? 근데 이제 불만이 찬 호족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불만을 너무 심하게 말하면 숙청돼 버리는 거죠. 불만 많아요, 아저씨? 그럼 너 나가. 그러든지 아니면 너 죽어. 이런 방법을 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 또 자기 적만 있으면 안 되잖아. 자기 편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시스템이 과거제. 선생님 근데 과거라고 하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는 이때 돼야지 시행이 되나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과거제가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요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제가 시행이 됐더라. 자, 그리고 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백관의 공복제도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뭐냐면은 나라 초창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관리들이 전부 다 이 옷 저 옷 막 입고 다니니까 도대체 누가 얼마나 높은 관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한눈에 누가 봐도 파악할 수 있도록 공복, 옷 색깔로 전부 다 사람들 급을 나눠버리는 거죠. 옛날에 뭐 삼국시대 때도 그랬고 원래 있던 시스템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고려에서는 광종 때, 그리고 이제 또 자신감이 붙으니까 어떤 걸 한다? 그렇지, 광덕, 준풍 이런 독자적인 연호를 쓰게 된다. 이 얘기는 벌써 몇 번 나왔어요. 연호 이야기는. 고구려 때도 그렇고 신라 때도 그렇고 자신감이 붙으면 꼭 우리 기준의 연호를 한번 써봅니다. 그만큼 이제 광종은 나름 자신이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바로요, 성종. 자, 성종 때는 최승로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자, 중요한 것만 체크해 봅시다. 이 아저씨가 시무 28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임금님한테 올려요. 우리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려면, 지금 그 전에 뭐 광종이나 이럴 때는 사람들 막 때려잡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하려면은 이런 거 28가지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시무 28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내용 중요한 게 꽤나 나옵니다. 자, 요거 유교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자, 이성육부제가 중심이 되어서 중앙관제가 마련이 되고, 이것도 중요한 거 국자감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좀 됐고, 자, 전국에다가 12목을 설치해서 이제 지방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 호족들을 향리로 편입을 시켜버렸다. 그리고 뭐 지방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건 뭐 그냥 읽어보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성종 때는 상당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쉽게 내잖아. 자, 쉽게 내면은 뭐겠어요? 광종이 한 거 2가지 뭐 이름 쓰고 내용을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노비양검법, 과거제 각각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문제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조금 어려워지면은 누구? 성종. 객관식이라고 치면은, 자, 성종이 했는 거 이렇게 쭉 해놓고, 자, 성종이 한 거 이 중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그 중에 몇 개 바꿔놓으면 되거든.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국자감 설치. 지난 시간에 나왔죠. 발해 국립대학 이름, 주자감 뭐 그런 걸로 바꿔놓고
모두 골라보세요. 뭐 맞는 거 개수를 골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을 많이 연맥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요거 딱 보면은 이거 없이 이거 보면은 아, 이거 어느 왕이다, 광종이다 알 수 있으면 되고, 이건 무슨 왕이라고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최승로의 시무 28조 굳이 이거 없이 그냥 이것만 봐도 아, 이거는 성종 때다 알 수 있으면 돼요. 자, 중앙정치체제. 이거 정말 사실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그죠? 정말 힘들어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당의 삼성육부제도랑 송해제도를 토대로 해서 둘 다 나라 이름입니다. 자, 이성육부제를 기본으로 하는 중앙정치 조직을 정비했어요. 자, 그럼 이어서 말하는 이성은 여기 중서문화성이 하나 있고, 그리고 상서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원래 중국의 오리지널은 이제 여기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래서 3성인데 우리는 이제 그냥 2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2개, 중서문화성, 상서성. 제일 중요한 건 중서문화성이 이제 최고 기관입니다. 최고의 관서, 최고의 관서다. 최고의 관서. 그래서 여기서 했는 거는 정책을 심의 결정. 일단 여기서 높은 아저씨들이 모여서 결정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일 대빵 아저씨의 이름이 문화시중이다. 뭐 그렇죠. 제일 대표격인 사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한 국무총리 이쯤 되는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했고, 그럼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상서성에서 뭐란다? 실제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육부가 그 밑에 있어서 실제로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군사 기밀하고 왕명을 전달하는 중추원 이런 데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관리들의 비리하고 감찰을 맡은 어사대 이런 기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곡식이나 화폐의 출납을 관리하는 3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거 전부 다 하나하나 뭔 줄 알면 돼요. 조금 이따가 이제 조선시대 내용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요 3사가 거기도 튀어나오는 바람에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중요한 내용.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원 요 사람들, 항상 이 점이 문제죠. 이거. A few moments later. 자,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의 낭사랑 어사대 관원들은 대간이라고 하는 걸로 따로 불립니다. 자,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데 낭사,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헷갈리죠. 그죠? 자,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데는 실제로 이제 저 위에 중서문화성에서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신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글자 관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교과서가 조금 지금 너무 설명이 조금 친절하지 못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중서문화성에서 높은 사람들은 제신, 조금 아래쪽에 있는 관리들을 우리가 여기 있는 낭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낭사 아저씨들하고 아까 나왔던 여기 관리들의 비리 감찰 맡은 오사대 관원들을 2개를 합치면은 대간이라고 불렀어요. 대간. 자, 여기 보면 이제 대간 나오는데, 대간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 심지어 이제 왕이나 관리들이 잘못을 하면은 그거를 비판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간쟁이라고 합니다. 간쟁. 자, 그래서 간쟁권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관리 임명이나 법령 제정 개정 과정에서 동의권을 행사하면서, 요건 이제 어려운 말로 서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서경.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기도 했다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힘을 막 무한대로 발휘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하들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였구나.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중요해요. 별표.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표시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별표 한 개 주고,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기관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려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중국에서 조금 뺏겨온 건데 요거는 실제로 이제 고려에만 존재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중서문화성이랑 중추원에 소속된 고위관리들이 모여서 중요한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회의기구.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와 있지만은 다른 거는 이렇게 기관이 돼 있는데 얘네들은 조금 상부에 따로 있어요. 존재가. 그죠? 도병마사는 아까 전에 그 높은 신하들이 모여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 그렇지. 저기는 국방 보통 관련된 거.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오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식목도감은 법을 만드는 거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행정 제도를 한번 봐야 되겠죠? 지방행정. 자, 근데 오늘 뭐 너무 좀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끊고, 근데 지금 이것도 진도가 좀 느려요. 이게 말이 좀 많아지는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요 부분이 조금 설명이 지금 어려운데 교과서에 내용이 지금 충분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내용을 조금 주저리 하다 보니까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는 못하겠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되 조금 빨리 이 뒤에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